아가씨, 이 차 혹시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요. 2025년 4월 전라남도 해남. 저는 26살 김소연입니다. 서울행 고속버스 터미널 앞 할머니께서 손수 싸주신 김밥 보따리를 꼭 안고 서 있었습니다. 소연아, 서울 가서 고생한다고 끼니 거르지 말고 이 김밥이라도 차에서 먹거라.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제 손등을 쓰다듬으실 때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20살 넘어서까지 할머니 손에 얹혀 사는 게 죄송했습니다. 이번엔 꼭 서울에서 자리 잡아서 할머니 모셔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꼭 성공해야 해. 할머니 고생 더 시키면 안 돼.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고속버스는 만석이었고 다음 차는 3시간 뒤였습니다. 면접 시간까지는 고작 4시간. 터미널 밖을 서성이는데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서울 가시는 분 계십니까? 한 분 더 태워드릴 수 있습니다. 운전기사님이 창문을 내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카풀인가? 요즘 지방에서 서울 가는 사람들끼리 차 함께 타는 거 많다고 들었는데. 저요. 저 서울 가는데. 얼마 드리면 될까요? 아, 돈은 괜찮습니다. 어차피 서울 올라가는 길이니까요. 세상에 이런 좋은 분도 다 계시네. 저는 얼떨결에 뒷좌석 문을 열고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차 안 공기가 너무 고급스러웠습니다. 가죽 시트에서는 은은한 향이 났고 차 안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반대편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선글라스를 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노트북을 펼쳐놓고 뭔가 집중하고 계셨는데 제가 타자마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십니까?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서울 가는 카풀이라고 해서요. 기사님이 태워주신다고. 그때 운전기사님이 황급히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착각을. 이 아가씨는 서울행 버스를 못 타신 것 같아서. 회장님?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차는 그냥 차가 아니었습니다. 번호판부터 다른 고급 승용차. 그리고 회장님이라는 호칭. 아, 나 큰일 났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황급히 내리려는데 남자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됐습니다. 어차피 서울 가는 길입니다. 그대로 가시죠. 아, 아닙니다. 제가 잘못 탔어요. 진짜 죄송합니다. 앉으세요. 어떻게 아셨을까요? 아까 제가 터미널에서 한 말을 들으셨나 봅니다. 저는 얼떨결에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차는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처음 30분은 죽을 것 같았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노트북만 보시는 그분. 저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고 얕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가끔씩 그분이 제 쪽을 힐끗힐끗 보시는 겁니다. 처음엔 불편하신가 보다 했는데 표정이 그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고속버스 다음 차는 3시간 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궁금해하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옷에 뭐 묻었나?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실례지만 향수 무엇 쓰십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네. 아, 저는 향수 안 써요. 그럼 이 향은? 아, 이거요? 할머니가 싸주신 김밥 냄새인 것 같은데요. 저는 무릎 위에 놓인 보따리를 가리켰습니다. 참기름에 들기름 섞어 만든 할머니표 김밥. 그분은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김밥. 중얼거리시더니 다시 창밖을 보셨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이후로 분위기가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 거의 다 왔을 때였습니다. 어디 내려드릴까요? 아, 저는 강남 대한호텔 앞에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 말에 그분이 처음으로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대한호텔? 네, 거기 청소직 면접 보러 가거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는 다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차가 대한호텔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황급히 보따리를 챙겨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면접 시간 맞췄어요. 정말 좋은 분이세요. 그분은 대답 대신 한참을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에서 내려 호텔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면접 잘 보시길. 돌아보니 창문 너머로 그분이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얼른 고개 숙여 인사하고 호텔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휴, 정말 이상한 인연이었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분이 바로 대한호텔 그룹의 박준호 회장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분이 저를 보는 눈빛 속에 제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것을. 차 안. 박준호는 김소연이 사라진 호텔 입구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운전기사의 물음에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비치 목걸이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3년 전 그날 밤 생명을 구해준 그 여인이 남긴 유일한 흔적. 참기름 냄새.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에도 그 여인의 손에서 똑같은 냄새가 났었습니다. 설마 그 여자가? 야, 시골에서 온 애가 감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면접장 문 앞에서 들려온 그 비웃음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대한호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천장까지 닿을 듯한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는 화려한 조명들. 여기가 내가 일하게 될 곳이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레기도 했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습니다. 제 낡은 운동화가 깨끗한 대리석 바닥을 밟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너무 티나나? 다들 나만 쳐다보는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 인사팀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 면접 대기실이라는 팻말이 붙은 방 앞에 벌써 5명의 여자분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모두 깔끔한 정장 차림에 화장도 단정하게 하셨더군요. 저는 할머니가 시장에서 사주신 검은색 블라우스에 면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건넸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시선뿐이었습니다. 한 여자분이 옆 사람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의 옷 좀 봐. 시장에서 산 거 아냐? 쉬, 들려. 근데 진짜 촌스럽긴 하네. 들으라고 하는 소리겠지. 참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감정 상하면 면접에 집중할 수 없으니까요. 1시간쯤 지났을 때 드디어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김소연 씨, 들어오세요. 면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긴 테이블 너머로 3분의 면접관이 앉아 계셨습니다. 가운데에 앉으신 분은 배가 불룩 나온 중년 남자. 명찰에는 총무팀장 조상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소연 씨? 앉으세요. 앉자마자 느껴지는 불편한 시선. 조상훈 팀장이 제 이력서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전라도 해남. 학력은 고졸. 경력은 식당 서빙 2년이 전부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일할 자신 있습니다. 성실? 여기 오는 사람들 다 성실하다고 하는데요. 옆에 앉은 여자 면접관이 거들었습니다. 김소연 씨, 솔직히 물어볼게요. 왜 하필 대한호텔이에요?
서울에 청소 일자리는 많잖아요. 대한호텔이 가장 좋은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좋은 곳에서 일하면서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때 조상훈 팀장이 비죽 웃으며 말했습니다. 배워? 청소하면서 뭘 배운다는 거야? 시골 애들은 참. 이 사람이 지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모욕감이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회만 주신다면. 열심히? 에이, 됐고요. 일단 합격은 시켜줄게요. 근데 말이야. 조상훈 팀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더니 기름진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팀 회식이 있거든. 신입이면 당연히 참석해야지. 안 그래요? 회식이요? 그럼 팀워크가 중요하잖아. 저녁 7시 강남역 근처 금강산 식당. 꼭 와요. 뭔가 찝찝했습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거절하면 찍힐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면접을 마치고 나왔을 때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이게 서울이구나. 이게 현실이구나. 저녁 7시 금강산 식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니 이미 10명 넘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왔네. 신입, 여기 앉아. 조상훈 팀장이 손짓했습니다. 제 옆자리였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했던가. 자리에 앉자마자 소주잔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자, 신입. 첫 회식인데 한 잔 받아야지. 저 술을 잘 못해서요. 에이, 술도 못 마시면 회사 생활 어떻게 해? 자, 받아. 어쩔 수 없이 잔을 받았습니다. 한 잔, 두 잔. 계속 술이 들어왔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팀장님, 저 정말 이제 그만.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는 마셔줘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서운하잖아. 조상훈 팀장의 손이 슬쩍 제 어깨에 올라왔습니다. 이건 아닌데. 몸을 피하려는데 갑자기 식당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조상훈 팀장. 차가운 목소리 한마디에 식당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그분이었습니다. 낮에 차를 태워주셨던 그 남자, 박준호 회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여기를? 조상훈 팀장이 황급히 일어나 허리를 굽혔습니다. 박준호 회장은 차갑게 방안을 둘러보더니 제게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신입 직원에게 과음을 권하는 게 우리 회사 방침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분위기가. 분위기? 저 직원 얼굴을 보십시오. 제대로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낮에는 그분께 차까지 얻어 탔는데 저녁에는 이런 꼴로 다시 만나다니. 김소연 씨, 일어나십시오. 제가 집까지 바래다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비틀거리며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박준호 회장이 제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무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조상훈 팀장을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제 사무실로 오십시오. 차 안. 다시 이 고급 승용차에 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낮과 달리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잘못은 저쪽에 있으니까요. 하지만 첫날부터 이러면 회사에서. 걱정 마십시오.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창밖을 보며 그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 말에 왠지 눈물이 났습니다. 서울 와서 처음으로 누군가 제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주소를 알려주시겠습니까? 고시원이에요. 신림동. 알겠습니다. 차는 조용히 달렸습니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저기, 회장님은 어떻게 그 식당을?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신입 직원 회식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내 때문에 일부러 오신 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고시원 앞에 도착했을 때 그분이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십시오. 청소팀이 아니라 프런트 데스크로 발령났습니다. 네. 당신 같은 사람은 손님을 대하는 자리가 맞습니다. 내일 9시까지 인사팀으로 오십시오. 그리고는 차는 떠났습니다. 고시원 방에 혼자 남겨진 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대체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걸까요? 낮에 우연히 차를 함께 탔을 뿐인데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소연아, 나야 예진이. 예진이. 제 소꿉친구였습니다. 예진아, 너 지금 어디야? 나 서울이지. 너 서울 왔다며? 만나자. 반가웠습니다. 서울에서 아는 사람이라곤 예진이밖에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예진이가 지금 대한호텔 바로 앞 카페에서 박준호 회장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가방 속에는 제가 3년 전 잃어버렸던 비치 목걸이가 들어있다는 것을. 할머니, 할머니. 제 비명소리가 지하 냉동창고에 메아리 쳤습니다. 영하 20도. 손가락 끝이 파래지고 의식이 흐려지는데 이렇게 죽는 건가? 그때 철컹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프런트 데스크 첫 출근. 생각보다 일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손님 맞이하고 체크인 도와드리고 미소 짓는 것.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야, 신입. 커피 좀 타와. 김소연 씨, 이 서류 복사 좀. 거기 시골에 화장실 휴지 떨어졌는데? 다들 저를 신입이 아니라 시골애라고 불렀습니다. 차마, 김소연. 할머니 생각해.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직원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악, 누가 좀 도와주세요. 뛰어가 보니 한 할머니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신 참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럴 시간이 없어. 저는 달려가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아이고, 고맙구나. 발목이 아파서 제가 병원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할머니를 부축해서 로비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으려는데 갑자기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김소연. 조상훈 팀장이었습니다. 어제 회장님께 혼났던 그 사람. 너 지금 근무 시간에 어딜 가는 거야? 이 할머니가 다치셔서 병원에. 그게 내일이야? 119 불러. 내가 왜 나서? 하지만은 무슨. 당장 들어와. 안 그러면 오늘 결근 처리한다.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괜찮아, 아가씨. 나는 혼자 갈 수 있어. 내가 회사에서 혼나면 안 되잖니. 아니야. 이건 아니야. 팀장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할머니를 모셔다 드리고 올 겁니다. 뭐? 너 지금 내 말 무시하는 거야? 무시가 아니라 사람이 다쳤는데 그냥 갈 수가 없어요. 조상훈 팀장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좋아. 너 오늘 잘렸어. 알아들어? 그때였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또다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박준호 회장이 로비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게 아니라 조 팀장, 부상자를 돕는 직원을 혼내고 계셨습니까? 그게 근무 시간이라서 대한호텔의 가치는 고객 최우선입니다. 김소연 씨는 정확히 그 가치를 실천한 것입니다. 박준호 회장은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차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병원에 할머니를 모셔다 드리고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도와주셔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셨을 뿐입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왜 매번 저를 말끝을 흐렸습니다. 차마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저만 도와주세요? 라고. 당신을 보면 누군가가 생각납니다. 네. 3년 전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한 여자가 저를 구해줬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와 향기는 기억합니다. 그분을 찾고 계신가요? 네. 그분께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그 순간 3년 전 기억이 아련히 떠올랐습니다. 해남 시골길, 빗속에서 뒤집힌 차, 그 안에 갇혀있던 남자. 설마 그분이?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은 너무 어두웠고 저도 너무 놀라서 회장님 도착했습니다. 차가 호텔 앞에 섰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조 팀장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다음 날 조상훈 팀장이 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좌천됐습니다. 지방 호텔로 발령이 났다고 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았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인사 명령 내리셨대. 김소연 그 애 때문에 팀장이 잘렸다며? 야, 그 애 뭐야? 회장님이랑 무슨 사이야?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러려고 서울 온 게 아닌데. 퇴근 후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예진이었습니다. 소연아, 오늘 시간 있어? 카페에서 보자. 응, 좋아. 어디로 갈까? 대한호텔 앞 스타벅스. 30분 후에 카페에서 예진이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친구. 반가웠습니다. 소연아, 진짜 오랜만이다. 예진아, 얼마만이야? 포옹을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예진이는 예전보다 훨씬 화려해져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 고급 시계, 진한 화장. 너 요즘 잘 나가나 보다? 응. 뭐, 그럭저럭. 너는? 대한호텔 다닌다며? 응, 프런트 데스크. 오, 좋겠다. 대한호텔이면 완전 좋은 데잖아. 예진이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웃지 않았습니다. 소연아, 근데 너 혹시 거기 회장님 본 적 있어? 응? 회장님? 박준호 회장. 완전 잘생겼다며? 재벌 중에 제일 핫하다던데.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가끔 봐. 왜? 아니, 그냥 나도 한번 보고 싶어서. 예진이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비치 목걸이였습니다. 낡았지만 어디선가 본 듯한 목걸이. 이거 예쁘지? 옛날에 주운 건데. 어디서 주웠는데? 3년 전에 어떤 사고 현장 근처에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년 전 사고 현장. 소연아, 너 괜찮아? 얼굴이 왜 그래? 아, 아니. 그냥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박준호 회장이었습니다. 고양이가 먹이를 발견한 듯한 날카로운 눈빛. 소연아, 저분이 박준호 회장이지? 응. 예진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일부러 박준호 회장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목걸이를 떨어뜨렸습니다. 또 바닥에 떨어진 비치 목걸이. 박준호 회장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목걸이를 주워들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떨어뜨렸나 봐요. 예진이가 환한 미소로 다가갔습니다. 혹시
당신이 3년 전 그날 밤에. 네, 무슨 말씀이세요? 예진이는 순진한 척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예진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거짓말이 모든 것을 망칠 거라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예진 씨. 오늘부터 당신은 박준호 회장의 약혼녀입니다. 호텔 대연회장에서 터져나오는 박수 소리, 그 한가운데 서 있는 예진의 승리한 미소, 그리고 그 뒤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저. 그날 밤 카페에서 돌아온 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예진이가 왜 거짓말을 했을까? 분명 그 목걸이는 제 것이었습니다. 3년 전 그날 밤 사고 현장에서 잃어버린 할머니의 유품. 하지만 예진이가 그걸 주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나서야 하나? 진실을 말해야 하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이틀날 아침 호텔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들었어? 회장님이 그날 밤에 여인을 찾으셨대. 장혜진이라는 여자래. 완전 신데렐라 스토리 아냐? 와, 대박. 우리 호텔의 회장님 약혼녀가 드나들 거래. 복도마다 그 소문뿐이었습니다. 저는 프런트 데스크에서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진아, 넌 대체 왜? 점심시간 예진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소연아, 나 지금 대한호텔 최고급 스위트룸에 있어. 올라올래? 502호.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친구에게 물어봐야 했습니다. 502호 스위트룸.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눈이 부셨습니다. 거대한 창으로 보이는 서울 전경, 호화로운 인테리어, 값비싼 가구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샴페인을 들고 서 있는 예진. 소연아, 왔구나. 예진은 환하게 웃으며 저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그 품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예진아,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무슨 얘기? 그 목걸이. 진짜 내가 주운 거야? 순간 예진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왜? 내가 주었다고 할 거야? 예진아, 그건 우리 할머니가 주신. 증거 있어? 차갑게 쏘아붙이는 목소리. 이건 제가 아는 예진이가 아니었습니다. 소연아, 솔직히 말할게. 나 평생 내 그늘에서 살았어. 뭐? 넌 맨날 착하다, 예쁘다, 순수하다 소리 들었잖아. 나는 맨날 예진이는 소연이만 못해라는 소리만 들었어. 예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질투와 원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이번엔 내 차례야. 나도 행복할 자격 있어. 하지만 거짓말로는 안 돼. 거짓말? 그래. 거짓말이지. 그런데 말이야, 소연아. 예진이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넌 이 사실을 말할 수 있어? 박준호 회장님께 가서 사실은 제가 그날 밤의 여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냐고? 못하지? 왜 못하는지 알아? 내가 착하기 때문이야. 넌 친구를 배신할 수 없어.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예진은 맞았습니다. 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소연아. 설령 내가 말한다 해도 누가 믿겠어? 증거도 없는데? 예진은 목걸이를 꺼내 제 눈앞에 흔들었습니다. 이건 이제 내 거야. 그리고 박준호 회장님도. 일주일 후 호텔 대연회장에서 약혼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저는 직원 신분으로 행사장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무대 위 환한 조명 아래 서 있는 박준호 회장과 예진. 3년 전 제 생명을 구해주신 분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박준호 회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분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장혜진 씨입니다. 터져나오는 박수 소리, 플래시 세례, 그리고 예진의 완벽한 미소. 끝났구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박준호 회장은 웃지 않았습니다. 의무적으로 예진의 손을 잡고 있을 뿐 그의 눈빛엔 온기가 없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리셉션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샴페인을 나르는 일을 맡았습니다. 쟁반을 들고 손님들 사이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박준호 회장이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합시다. 회장님,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는 저를 이끌고 행사장 밖 조용한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테라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약혼.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준호 회장은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김소연 씨. 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장혜진 씨가 정말 그날 밤의 여인인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목걸이는 맞습니다. 제가 그날 밤 떨어뜨린 것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목소리가 다릅니다. 향기도 다릅니다. 그날 밤 제 손을 잡았던 그 온기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혹시 당신은 알고 계십니까? 이 순간 말해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테라스 문이 열렸습니다. 여기 계셨군요, 회장님. 예진이었습니다. 예진은 저를 보더니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소연아, 직원이 행사장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어서 들어가. 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예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춥지 않으세요? 들어가요. 네. 그날 밤 고시원 방. 저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약할까? 왜 말 한마디 못하는 걸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소연 씨, 저 박준호입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내일 아침 7시 호텔 옥상 정원으로 올라오십시오. 단둘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를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전화가 끊겼습니다. 내일 아침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친구를 위해 계속 침묵해야 할까? 그리고 만약 진실을 말한다면 예진은 저를 용서할까? 그날 밤 당신이었습니까? 박준호 회장의 눈빛이 저를 꿰뚫었습니다. 새벽 7시 호텔 옥상 정원.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옥상 정원에 올라갔을 때 그분은 이미 와 계셨습니다. 난간에 기대어 일출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왔습니까? 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손끝이 시렸습니다. 김소연 씨,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그가 천천히 돌아서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3년 전 4월 15일 밤, 전라남도 해남 17번 국도, 빗속에서 전복된 차 안에 갇혀있던 남자를 구해준 사람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입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네, 저였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년 전 할머니 심부름으로 읍내에 다녀오던 길, 폭우가 쏟아지던 밤 국도 옆 벼랑 아래로 떨어진 차를 발견했습니다. 사람이 타고 있어. 저는 주저없이 뛰어내려갔습니다. 차 안에는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어가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눈 뜨세요. 차문을 억지로 열고 남자를 끌어냈습니다. 그때 제 목에서 할머니의 비치 목걸이가 떨어졌지만
사람을 살리는 게 먼저였습니다. 119가 도착할 때까지 그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급차가 떠난 후 저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했다는 게 중요하지. 보답은 필요 없어. 그게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박준호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제가 당신을 찾아 헤매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필요가 없다고?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는 그랬을 겁니다.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제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 은혜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이미 저를 충분히 도와주셨습니다. 차도 태워주셨고 직장에서도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김소연 씨, 그리고 회장님은 이미 약혼녀가 계십니다. 그 말에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예진이는 제 친구입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소꿉친구예요. 제가 지금 나서서 모든 걸 망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거짓말이라도 예진이가 행복하다면 됐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제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박준호 회장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김소연 씨, 저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3년 전 그날 밤처럼 저는 당신을 책임지고 싶습니다. 아니, 책임을 넘어서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왜입니까? 회장님은 지금 혼란스러우신 겁니다. 3년 동안 찾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으니까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책임감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리고 예진이는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진이는 어떡합니까? 이미 온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약혼 발표도 했습니다. 이제 와서 번복하면 예진이는 어떻게 됩니까? 제발 이대로 두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제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당신의 눈이 말하고 있습니다. 놓아주세요. 김소연 씨, 제게 시간을 주십시오. 이 상황을 정리할 시간을. 정리는 필요 없습니다. 회장님은 예진이와 행복하게 사시면 됩니다. 그제야 그가 손을 놓았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옥상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그날 저녁, 고시원방 화장실에서 구역질이 났습니다. 또 체한 건가? 최근 며칠 동안 계속 속이 안 좋았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예진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소연아, 다음 주에 우리 결혼식 날짜 잡는데 너도 와줘. 신부 들러리 해줄 거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결혼식이라니. 다시 구역질이 났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체한 게 아니라는 것을, 제 몸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소연아, 너 설마 임신한 거 아니지? 예진의 차가운 눈빛이 제 배를 향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이 아이만은 절대 빼앗기지 않겠어. 산부인과 축하드립니다. 임신 6주차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초음파 화면 속 작은 점, 그게 제 아이였습니다. 아기 심장 소리 들어보실래요? 콩닥, 콩닥, 콩닥.
작지만 힘찬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 아기, 우리 아기. 병원을 나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혼자서? 박준호 회장에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분은 지금 예진과 결혼 준비 중입니다. 내가 나타나면 모든 게 망가져.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이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혼자서도 키울 수 있어. 할머니처럼 중얼거리며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호텔. 입덧이 심했습니다. 손님을 맞이하다가도 갑자기 화장실로 뛰어가야 했습니다. 김소연 씨, 요즘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으세요?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때 프런트로 예진이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웨딩 잡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소연아, 있었구나. 예진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은 날카로움을. 나 오늘 웨딩드레스 피팅 가는데 너도 같이 갈래? 미안, 예진아. 근무 중이라. 에이, 조퇴 좀 하면 되잖아. 친구 결혼식인데. 예진이 제 팔을 확 잡았습니다. 그 순간 또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저는 황급히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화장실 세면대에 엎드려 구토를 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예진의 모습. 그녀는 팔짱을 끼고 저를 차갑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연아, 예진아, 너 설마 임신한 거 아니지? 심장이 멎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거짓말하지 마. 나도 여자야. 입덧하는 거 보면 알아. 예진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누구야? 설마 준호 오빠? 제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예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 진짜? 그녀가 비웃었습니다. 소연아, 너 진짜 순진하구나. 아니면 계산적인 거야? 예진아, 오해야. 나는 오해? 무슨 오해? 내 약혼자 아이를 임신해 놓고? 예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 이거 계획했지? 나한테서 준호 오빠 빼앗으려고. 아니야. 나는 그럴 생각. 닥쳐. 예진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소연아, 너 지금 당장 그 아이 지워. 뭐? 병원 가서 지우라고. 안 그러면. 예진의 눈빛이 섬뜩했습니다. 내가 가만 안 둬. 저는 손목을 뿌리치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안 돼. 이 아이는 내가 지킬 거야. 뭐? 예진아, 미안해. 내가 원하는 대로 준호 회장님은 내가 가져. 나는 나설 생각 없어. 하지만 이 아이만은. 제 손이 무의식적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이 아이만은 절대 포기 못해. 예진이 이를 갈았습니다. 좋아. 그럼 내 맘대로 해봐. 하지만 경고하는데. 그녀가 문 쪽으로 걸어가며 뒤돌아봤습니다. 준호 오빠가 알게 되면 넌 끝이야. 알겠지? 문이 쾅 닫혔습니다. 퇴근 후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소연아, 무슨 일이요? 목소리가 왜 그러냐? 할머니, 목이 메었습니다. 할머니, 저 임신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말 못해요. 복잡해요, 할머니.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아, 그래도 아이는 죄가 없는 거다. 나 키워라. 할머니가 도와줄게. 그 말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울지 마라.
우리 소연이는 강한 애다. 할 수 있어. 전화를 끊고 저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지켜줄게. 아빠는 없어도 엄마가 있어. 그날 밤, 예진은 박준호 회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내일 점심시간 있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소연아, 내가 먼저 선택했어. 이제 내 방식대로 한다. 예진은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기요. 대한호텔 직원 중에 김소연이라는 애 있잖아요. 그 애에 대한 소문 하나 퍼뜨려주면 안 될까요? 내용이요? 그거야 간단하죠. 그녀의 입가에 음산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회장님 아이를 임신해서 돈을 뜯어내려 한다. 그렇게 소문 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예진 씨. 오늘부터 당신은 박준호 회장의 약혼녀입니다. 호텔 대연회장에서 터져나오는 박수 소리. 그 한가운데 서 있는 예진의 승리한 미소. 그리고 그 뒤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저. 그날 밤 카페에서 돌아온 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예진이가 왜 거짓말을 했을까? 분명 그 목걸이는 제 것이었습니다. 3년 전 그날 밤 사고 현장에서 잃어버린 할머니의 유품. 하지만 예진이가 그걸 주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나서야 하나? 진실을 말해야 하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이틀날 아침 호텔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들었어? 회장님이 그날 밤에 여인을 찾으셨대. 장혜진이라는 여자래. 완전 신데렐라 스토리 아냐? 와, 대박. 우리 호텔의 회장님 약혼녀가 드나들 거래. 복도마다 그 소문뿐이었습니다. 저는 프런트 데스크에서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진아, 넌 대체 왜? 점심시간 예진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소연아, 나 지금 대한호텔 최고급 스위트룸에 있어. 올라올래? 502호.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친구에게 물어봐야 했습니다. 502호 스위트룸.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눈이 부셨습니다. 거대한 창으로 보이는 서울 전경, 호화로운 인테리어, 값비싼 가구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샴페인을 들고 서 있는 예진. 소연아, 왔구나. 예진은 환하게 웃으며 저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그 품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예진아,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무슨 얘기? 그 목걸이. 진짜 내가 주운 거야? 순간 예진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왜? 내가 주었다고 할 거야? 예진아, 그건 우리 할머니가 주신. 증거 있어? 차갑게 쏘아붙이는 목소리. 이건 제가 아는 예진이가 아니었습니다. 소연아, 솔직히 말할게. 나 평생 내 그늘에서 살았어. 뭐? 넌 맨날 착하다, 예쁘다, 순수하다 소리 들었잖아. 나는 맨날 예진이는 소연이만 못해라는 소리만 들었어. 예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질투와 원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이번엔 내 차례야. 나도 행복할 자격 있어. 하지만 거짓말로는 안 돼. 거짓말? 그래. 거짓말이지. 그런데 말이야, 소연아. 예진이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넌 이 사실을 말할 수 있어? 박준호 회장님께 가서 사실은 제가 그날 밤의 여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냐고? 못하지? 왜 못하는지 알아? 내가 착하기 때문이야. 넌 친구를 배신할 수 없어.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예진은 맞았습니다. 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소연아. 설령 내가 말한다 해도 누가 믿겠어? 증거도 없는데? 예진은 목걸이를 꺼내 제 눈앞에 흔들었습니다. 이건 이제 내 거야.
그리고 박준호 회장님도. 일주일 후 호텔 대연회장에서 약혼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저는 직원 신분으로 행사장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무대 위 환한 조명 아래 서 있는 박준호 회장과 예진. 3년 전 제 생명을 구해주신 분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박준호 회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분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장혜진 씨입니다. 터져나오는 박수 소리, 플래시 세례, 그리고 예진의 완벽한 미소. 아, 끝났구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박준호 회장은 웃지 않았습니다. 의무적으로 예진의 손을 잡고 있을 뿐 그의 눈빛엔 온기가 없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리셉션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샴페인을 나르는 일을 맡았습니다. 쟁반을 들고 손님들 사이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박준호 회장이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합시다. 회장님,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는 저를 이끌고 행사장 밖 조용한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테라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약혼.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준호 회장은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김소연 씨. 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장혜진 씨가 정말 그날 밤의 여인인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목걸이는 맞습니다. 제가 그날 밤 떨어뜨린 것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목소리가 다릅니다. 향기도 다릅니다. 그날 밤 제 손을 잡았던 그 온기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혹시 당신은 알고 계십니까? 이 순간 말해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테라스 문이 열렸습니다. 여기 계셨군요, 회장님. 예진이었습니다. 예진은 저를 보더니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소연아, 직원이 행사장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어서 들어가. 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예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춥지 않으세요? 들어가요. 네. 그날 밤 고시원 방. 저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약할까? 왜 말 한마디 못하는 걸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소연 씨, 저 박준호입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내일 아침 7시 호텔 옥상 정원으로 올라오십시오. 단둘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를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전화가 끊겼습니다. 내일 아침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친구를 위해 계속 침묵해야 할까? 그리고 만약 진실을 말한다면 예진은 저를 용서할까? 그날 밤 당신이었습니까? 박준호 회장의 눈빛이 저를 꿰뚫었습니다. 새벽 7시 호텔 옥상 정원.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옥상 정원에 올라갔을 때 그분은 이미 와 계셨습니다. 난간에 기대어 일출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왔습니까? 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손끝이 시렸습니다. 김소연 씨,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그가 천천히 돌아서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3년 전 4월 15일 밤, 전라남도 해남 17번 국도, 빗속에서 전복된 차 안에 갇혀있던 남자를 구해준 사람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입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네, 저였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년 전 할머니 심부름으로 읍내에 다녀오던 길, 폭우가 쏟아지던 밤 국도 옆 벼랑 아래로 떨어진 차를 발견했습니다. 사람이 타고 있어. 저는 주저없이 뛰어내려갔습니다. 차 안에는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어가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눈 뜨세요. 차문을 억지로 열고 남자를 끌어냈습니다. 그때 제 목에서 할머니의 비치 목걸이가 떨어졌지만 사람을 살리는 게 먼저였습니다. 119가 도착할 때까지 그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급차가 떠난 후 저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했다는 게 중요하지. 보답은 필요 없어. 그게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박준호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제가 당신을 찾아 헤매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필요가 없다고?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는 그랬을 겁니다.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제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 은혜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이미 저를 충분히 도와주셨습니다. 차도 태워주셨고 직장에서도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김소연 씨, 그리고 회장님은 이미 약혼녀가 계십니다. 그 말에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예진이는 제 친구입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소꿉친구예요. 제가 지금 나서서 모든 걸 망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거짓말이라도 예진이가 행복하다면 됐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제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박준호 회장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김소연 씨, 저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3년 전 그날 밤처럼 저는 당신을 책임지고 싶습니다. 아니, 책임을 넘어서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왜입니까? 회장님은 지금 혼란스러우신 겁니다. 3년 동안 찾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으니까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책임감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리고 예진이는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진이는 어떡합니까? 이미 온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약혼 발표도 했습니다. 이제 와서 번복하면 예진이는 어떻게 됩니까? 제발 이대로 두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제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당신의 눈이 말하고 있습니다. 놓아주세요. 김소연 씨, 제게 시간을 주십시오. 이 상황을 정리할 시간을. 정리는 필요 없습니다. 회장님은 예진이와 행복하게 사시면 됩니다. 그제야 그가 손을 놓았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옥상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그날 저녁, 고시원 방 화장실에서 구역질이 났습니다. 또 체한 건가? 최근 며칠 동안 계속 속이 안 좋았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예진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소연아, 다음 주에 우리 결혼식 날짜 잡는데 너도 와줘. 신부 들러리 해줄 거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결혼식이라니. 다시 구역질이 났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체한 게 아니라는 것을, 제 몸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소연아, 너
설마 임신한 거 아니지? 예진의 차가운 눈빛이 제 배를 향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이 아이만은 절대 빼앗기지 않겠어. 산부인과 축하드립니다. 임신 6주 차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초음파 화면 속 작은 점, 그게 제 아이였습니다. 아기 심장 소리 들어보실래요? 콩닥, 콩닥, 콩닥. 작지만 힘찬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 아기, 우리 아기. 병원을 나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혼자서? 박준호 회장에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분은 지금 예진과 결혼 준비 중입니다. 내가 나타나면 모든 게 망가져.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이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혼자서도 키울 수 있어. 할머니처럼 중얼거리며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호텔. 입덧이 심했습니다. 손님을 맞이하다가도 갑자기 화장실로 뛰어가야 했습니다. 김소연 씨, 요즘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으세요?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때 프런트로 예진이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웨딩 잡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소연아, 있었구나. 예진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은 날카로움을. 나 오늘 웨딩드레스 피팅 가는데 너도 같이 갈래? 미안, 예진아. 근무 중이라. 에이, 조퇴 좀 하면 되잖아. 친구 결혼식인데. 예진이 제 팔을 확 잡았습니다. 그 순간 또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저는 황급히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화장실 세면대에 엎드려 구토를 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예진의 모습. 그녀는 팔짱을 끼고 저를 차갑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연아, 예진아, 너 설마 임신한 거 아니지? 심장이 멎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거짓말하지 마. 나도 여자야. 입덧하는 거 보면 알아. 예진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누구야? 설마 준호 오빠? 제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예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 진짜? 그녀가 비웃었습니다. 소연아, 너 진짜 순진하구나. 아니면 계산적인 거야? 예진아, 오해야. 나는 오해? 무슨 오해? 내 약혼자 아이를 임신해놓고? 예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 이거 계획했지? 나한테서 준호 오빠 빼앗으려고. 아니야. 나는 그럴 생각. 닥쳐. 예진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소연아, 너 지금 당장 그 아이 지워. 뭐? 병원 가서 지우라고. 안 그러면. 예진의 눈빛이 섬뜩했습니다. 내가 가만 안 둬. 저는 손목을 뿌리치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안 돼. 이 아이는 내가 지킬 거야. 뭐? 예진아, 미안해. 내가 원하는 대로 준호 회장님은 내가 가져. 나는 나설 생각 없어. 하지만 이 아이만은. 제 손이 무의식적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이 아이만은 절대 포기 못해. 예진이 이를 갈았습니다. 좋아. 그럼 내 맘대로 해봐. 하지만 경고하는데. 그녀가 문 쪽으로 걸어가며 뒤돌아봤습니다. 준호 오빠가 알게 되면 넌 끝이야. 알겠지? 문이 쾅 닫혔습니다. 퇴근 후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소연아, 무슨 일이요?
목소리가 왜 그러냐? 할머니, 목이 메었습니다. 할머니, 저 임신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말 못해요. 복잡해요, 할머니.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아, 그래도 아이는 죄가 없는 거다. 낳아 키워라. 할머니가 도와줄게. 그 말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울지 마라. 우리 소연이는 강한 애다. 할 수 있어. 전화를 끊고 저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지켜줄게. 아빠는 없어도 엄마가 있어. 그날 밤, 예진은 박준호 회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내일 점심시간 있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소연아, 내가 먼저 선택했어. 이제 내 방식대로 한다. 예진은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기요. 대한호텔 직원 중에 김소연이라는 애 있잖아요. 그 애에 대한 소문 하나 퍼뜨려주면 안 될까요? 내용이요? 그거야 간단하죠. 그녀의 입가에 음산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회장님, 아이를 임신해서 돈을 뜯어내려 한다. 그렇게 소문 내주세요. 김소연, 당신이 우리 준호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대한호텔 창업주 부인 박정숙 여사.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는 저. 그리고 그 옆에서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는 예진. 이제 정말 끝인가? 소문은 하루 만에 호텔 전체로 퍼졌습니다. 김소연 그의 회장님 아이 임신했대. 완전 사고 쳤네. 돈 노린 거 아냐? 재벌 2세 애가 졌다고 신분 상승하려는 거지, 뭐.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프런트에서 일하는데 손님들도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누가 소문을 낸 거지? 하지만 답은 뻔했습니다. 예진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인사팀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김소연 씨, 회장님 사무실로 올라오십시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들키고 말았구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박준호 회장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복을 입은 위엄 있는 노부인이 앉아 계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소연 씨. 박준호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박정숙 여사입니다. 박정숙 여사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앉으시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니, 앉으라고 해서 앉았지만 사실상 신문대였습니다. 김소연 씨, 호텔에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 사실입니까? 대답하시오. 당신이 우리 준호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진이 옆에서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소연이가 사실 제 소꿉친구거든요. 제가 너무 속상해서 저 연기 좀 봐.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입니다. 박정숙 여사의 눈빛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준호야, 이게 무슨 일이냐? 박준호 회장은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어머니. 책임? 내가 이미 약혼녀가 있는데? 박정숙 여사가 예진을 가리켰습니다. 예진 씨는 내 생명의 은인이잖니. 그런데 다른 여자를 임신시켜? 어머니, 그건 됐다. 박정숙 여사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김소연 씨, 솔직히 말하시오. 얼마면 됩니까? 네. 아이를 지우고 조용히 사라지는데
얼마가 필요합니까? 10억? 20억?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해서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재벌가 며느리 자리가 탐나서?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그냥 이 아이를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혼자서요? 아버지도 없이? 네. 혼자서라도 키우겠습니다. 박정숙 여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순진하시군요.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하지만 할 겁니다. 그때 박준호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십시오. 준호야, 넌 지금. 김소연 씨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가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아이도 김소연 씨도 모두 제가 지키겠습니다. 예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빠, 무슨 소리예요? 예진 씨, 미안합니다. 하지만 박준호 회장이 예진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그날 밤의 여인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3년 전 저를 구해준 사람은 김소연 씨입니다. 그 사실을 저는 이미 확인했습니다. 예진이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요. 목걸이. 그 목걸이는 원래 김소연 씨 것이었죠. 당신이 주운 거고, 예진 씨, 당신은 제 은인을 사칭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은인을 괴롭혔습니다. 예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오빠가 저를 선택했잖아요. 약혼 발표도 했고, 그건 제 실수였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박준호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싫어. 난 안 돼. 소연이 때문에 내 인생이. 그녀가 저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박정숙 여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만하시오, 예진 씨. 이 이상 추한 모습 보이지 마십시오. 예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정숙 여사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김소연 씨, 네, 내 아들이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 손주를 임신했고, 그분이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문의 며느리가 되려면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시험이요? 일주일 후 가족들 앞에서 당신의 진심을 보여주십시오. 돈도 지위도 아닌 진짜 사랑으로. 박정숙 여사는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통과하지 못하면 당신은 이 가문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회장실에서 나왔습니다. 복도에 예진이 서 있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소연아, 넌 내 인생을 망쳤어. 예진아, 다 가졌네. 사랑도 아이도 재벌가 며느리 자리도. 그녀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소연아. 행복할 것 같아? 그 가문이 널 받아줄 것 같아? 시골 출신, 학력도 없는 내가. 예진은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일주일 후 그 자리에서 넌 무너질 거야. 그녀가 사라진 복도.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이겨낼게.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는 그날까지. 김소연 씨,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준호를 진심으로 사랑합니까? 박정숙 여사의 질문 앞에 선저 대한호텔 가문 전체가 지켜보는 이 자리에서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는 고민했습니다. 내가 정말 저 가문에 들어갈 자격이 있을까? 시골 출신, 고졸 학력, 그리고 이제 막 호텔 직원이 된 저. 재벌가의 며느리라니. 시험날, 대한호텔 최고급 연회장. 박준호 회장의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박정숙 여사, 친척들, 그리고
박준호 회장. 저는 그들 앞에 섰습니다. 김소연 씨, 일주일 동안 준비는 잘 하셨습니까? 박정숙 여사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뭐라고요? 준비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김소연입니다. 전라남도 해남 출신, 할머니 손에 자란 평범한 여자입니다. 재벌가 며느리로서 부족한 게 많습니다. 교양도 학벌도 집안도 없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제가 박준호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박준호 회장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3년 전 그날 밤 빗속에서 쓰러진 그분을 구했을 때부터, 아니, 처음 차에서 만났을 때부터 제 마음은 그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박준호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돈도 지위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제 손이 배를 감쌌습니다. 이 아이와 함께 그분 곁에서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싶습니다. 박정숙 여사가 일어났습니다. 김소연 씨,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만약 우리가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혼자서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준호는요? 회장님의 행복을 빌겠습니다. 멀리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분께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면 때로는 놓아줘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박정숙 여사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됐습니다. 합격입니다. 네. 내가 원했던 건 바로 그 마음입니다. 돈도 지위도 아닌 진심. 박정숙 여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김소연 씨, 우리 며느리가 되어 주십시오. 그 순간 박준호 회장이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김소연 씨, 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회장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처음 차에서 만난 그날부터, 아니, 어쩌면 3년 전 그날 밤부터 사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비치 목걸이와 함께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목걸이는 당신의 것이었습니다. 이제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반지로 저의 마음도 드립니다. 저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결혼하겠습니다. 연회장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예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초췌한 모습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축하해, 소연아. 예진아, 내가 틀렸어. 내가 행복한 게 억울했어. 예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 진짜 사랑이 뭔지. 그녀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너처럼 순수하게 사랑할 수 없었던 게 내 패배야. 저는 예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예진아, 우리 아직 친구야. 친구? 응. 내가 나한테 했던 일들 다 이해해. 넌 그만큼 외로웠고 인정받고 싶었던 거잖아. 예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예진을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6개월 후, 대한호텔 옥상 정원. 저는 배가 불러온 채로 박준호 회장과 함께 일몰을 보고 있었습니다. 소연 씨, 아니, 이제 소연아라고 불러야겠네요. 후후, 아직도 어색하세요? 평생 익숙해질 것 같지 않아요. 그가 제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기 건강하죠? 네, 의사 선생님이 아주 건강하대요. 이름은 정했어요? 아직이요. 같이 정해요. 박준호 회장이 저를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연아.
제 인생에 와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해줘서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그날 저녁 예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소연아, 나 다음 달에 미국 유학 가. 새로 시작하려고. 응원해줘. 그리고 내 결혼식 때 들러리 할게. 약속이니까.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예진아. 기다릴게. 꼭 와. 그리고 3개월 후, 저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병실에서 아기를 안고 있는데 박정숙 여사가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님, 소연아, 우리 손주 좀 보자. 할머니는 아기를 안으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고맙다, 소연아. 우리 가문에 이런 복을 줘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때 문이 열리며 박준호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예진이 있었습니다. 소연아, 축하해. 예진은 꽃다발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예진아. 예진이 아기를 보며 말했습니다. 와, 완전 아빠 닮았네. 잘생겼다. 후후, 그치? 우리는 모두 함께 웃었습니다. 그날 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년 전 그날 밤 내가 차를 잘못한 게 아니었어. 그건 운명이 준비한 길이었습니다. 평범한 시골 소녀가 사랑을 만나고 가족을 이루고 진짜 행복을 찾는 길. 박준호 회장이 뒤에서 저를 안았습니다. 뭘 그렇게 보세요? 우리의 시작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잘못한 차? 아니요. 운명이 탄 차.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가장 작은 실수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사랑은 거짓말이 아닌 진실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것. 순수함은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고 거짓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은 모든 시련을 이겨냅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시면서 생각나는 옛 사랑이 있나요? 그럼 댓글에 남겨주세요.